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선입니다. 자, 오늘은 논술 천재 39강 이론을 다루는 제시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도표 그래프 통계에 대한 어떤 분석의 연습 문제를 하나 남겨두고 있어서 연습 문제를 간단하게 풀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론을 다루는 제시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논술에서 나오는 제시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사실관계를 다루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인지, 어떤 낯선 이론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는지. 세 번째가 어떤 의미, 상징을 다루는 텍스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사실을 다루는 제시문 간단하게 조금 한 문제 풀어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세대 기출문제입니다. 연세대는 항상 그 3번 라 제시문이 어떤 도표나 통계 그래프가 나오는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이거는 앞에 우리가 썼던 가나다 예술적 성취와 관련해서 비교 분석하시오의 문제에 있는 문제의 2번 문제입니다. 라를 바탕으로 가나다의 논지를 평가하시오.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잘 기억 안 나면 358쪽에 있는 텍스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가 뭐였죠? 운이 어떤 줄타기를 통한 어떤 예술적 성취를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하지 못한 것이 나와 있고요. 나는 어떤 문학 작품에 있어서 예술적 성취라고 하는 것은 재능으로부터 온다라는 얘기, 천부적 재능으로부터 온다라는 얘기. 나는 모차르트가 환경, 그저 자신의 어떤 천부적 재능, 노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예술적 성취가 이루어진다. 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나다의 논지를 평가하시오.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다에는 어떠한 논지도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나다의 논지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가나다는 다 문학 작품이거나 아니면 수필 같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나다를 읽고 논지를 끄집어내야 돼요. 무엇과 관련해서? 예술적 성취와 관련해서. 그래서 예술적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논지를 만들어야 비로소 거기서부터 뭐가 가능해요? 평가가 가능해지죠. 근데 논지를 만든지 하고 뭐가 있다, 없다 이렇게 가면 평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평가하는 글을 쓸 때는 가급적이면 주장하는 형태로 논지를 만들어 주어야 여러분들이 평가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설명문으로 만들어 놓으면 평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설명문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학생들이 하기가 어려워요. 자, 어찌됐건 간에 요 형태입니다. 자, 평가하는 문제는 평가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라에 뭐가 있어요? 평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럼 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라는 이렇게 도표가 들어있네요. 그죠? 연령에 따른 평균 누적 연습량 으로 쭉 누적을 해봤더니 대략 5세부터 20세까지의 어떤 누적 평균 연습 시간입니다. 그랬더니 수상 연주자, 진짜 전 세계에서 최소밖에 안 된 전문 연주자, 전 세계 유명 교향악단에 속해 있는 사람, 교사 연주자, 어떤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죠? 동호회 연주자, 그냥 취미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누적 연습량을 보니까 어때요? 기본적으로 누적 연습량이 일정 수준에 올라가지 않으면 전문 연주자 이상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연습량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네요. 아무리 천부적 재능을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연습량이 부족하면 여기에 낄 수 있을까요? 없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가나다의 논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나를 평가할 수 있겠네요. 나는 천부적 재능 타고나면 뭐하냐? 도표 봐라. 기본적인 연습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평가라는 뜻입니다. 자, 도표에는 뭐가 나타나 있어요? 객관적 사실이 나타나 있죠. 평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면 나처럼 주장하는 건 사실이 틀렸다. 뭐죠? 사실의 부합성이죠. 그죠? 그 다음에 너의 근거에서 너의 주장이 나오지 않는다. 근거의 타당성. 그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가 제시문은 운이잖아요. 운은 어떻게 했나요? 정말 거의 7, 8년을 미친 듯이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죠. 즉 수상 연주자가 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연습량의 차이는 거의 없잖아요. 지금 수상 연주자와 전문 연주자 사이에. 근데 이 문제를 보면 희한하게 운이 몇 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연습을 하기 시작하나? 11살 때입니다. 11살. 그죠? 어렸을 때 누적 연습량은 수상 연주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운이
제대로 이렇게 예술적 성취를 이루지 못한 것은 너무 늦게 시작했다. 뭐 이렇게 도표를 통해서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떤 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운이 어때요? 뭔가 천부적 재능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어릴 때 이렇게 누적 연습량이 많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이건 그게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 하기 싫은 거 시키면 하나요? 5살, 6살, 7살, 8살, 9살 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켜봐야 하나? 아무도 안 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미 어려서부터 이런 연습량을 가졌다는 건 지가 좋으니까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저도 아이를 넷을 키우는데요. 애 넷이 다 달라요. 좋아하는 거는 주구장창합니다. 그렇지만 싫어하는 거 하라 그러면 1분도 못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런 점에서 평가 가능하겠습니다. 다 같은 경우 이제 모차르트죠. 모차르트는 어때요? 어렸을 때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환경, 더 나아가서 이렇게 누적 연습을 하려고 해도 환경이 적절히 갖춰줘야 되겠죠. 그죠? 어렸을 때 어떤 자기 재능, 그리고 부모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었죠. 그죠? 그 결과 이제 모차르트는 위대한 어떤 예술가가 된 거죠. 그죠? 거기에 따르면 어때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모차르트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모차르트가 수상 연주자로서 볼 수 있는 이유는 어렸을 때의 노력,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다 갖추어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대략 여러분들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런 도표나 그래프가 나오면요, XY축의 의미를 조금 분명히 잡으셔야 됩니다. X축이 뭐죠? 연령이죠, 연령.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은 어떤 연습들을 했느냐. 그래서 누적 성취량이 나오죠, 그죠? 누적 성취량. 그리고 또 뭐가 나오는 항목이 더 있죠. 수상 연주자, 전문 연주자, 교사 연주자, 동호회 연주자. 자, 이것들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보면 어떤 수치의 차이가 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습량이 많지 않으면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다. 가장 중요한 건 연습량이다. 그러면 연습량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 다음 중요한 건 어떤 재능이다. 혹은 환경이다. 뭐 이렇게 갈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어떤 수치의 차이, 즉 수상 연주자와 전문 연주자의 누적 연습량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죠? 그래서 전체의 의미, 결국 전문 연주자가 되려면 누적 연습량 자체가 많아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전문 연주자와 수상 연주자를 구별할 수 없다. 그래서 탁월한 예술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어떤 후천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어린 시절 집중적인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어렵죠. 그래서 60세에 이렇게 집중적인 연습을 한 것을 뭔가 적절한 환경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죠? 후천적 노력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선천적재는 이거는 무엇으로 이야기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타당한 어떤 논리적 설명이 되면 다 정답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뭐 예시답 제가 넣어놨어요. 원래는 예시답을 한 3개 정도 넣어놨는데 여기 분량이 많아가지고 하나만 그냥 넣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할 얘기 좀 하죠. 이론을 다루는 제시문입니다. 이론을 다루는 제시문. 자, 이론을 다루는 제시문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잘 이해하지 못할 혹은 잘 보지 못한 낯선 제시문들이 나오는 걸 이론을 다루는 제시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 대학에서 여러분들에게 학문하는 능력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즉, 대학에서 여러분 뭘 배워요? 낯선 개념, 낯선 이론을 배우고 그것이 문학 작품에, 사회 현상에 혹은 과학 현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잖아요. 그래서 대학의 논술 시험은 낯선 이론을 이해하고 그 낯선 이론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설명, 분석, 비판, 평가하라 혹은 자기견해를 쓰라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자,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학문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 성균관대 기출인문 3 제시문
네 번째입니다. 정치적 보이지 않는 손. 자, 여러분들은 정치적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러면 대학은 뭘 요구한다? 이 정치적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서 그 개념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균관대는 1번에서는 그 개념을 이해했으면 2번에서는 그 개념을 활용해서 도표나 그래프를 분석하고 3번에서는 그 개념을 활용해서 더 나아가서 어떤 문제, 어떤 사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기를 요구하는 것이 성균관대 문제의 특징이죠. 그래서 정치적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런 낯선 개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텍스트 안에 있는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내가 이해했다라는 티를 내면서 글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보이지 않는 손에 관해서 뭐라고 나있냐면 정치인은 다수의 유권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정책 결정에 반영하려고 한다. 유권자도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때 자신의 이해관계를 더 잘 반영할 가능성과 더불어 당선 가능성도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정치적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어때요?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잘 보이지 않는 어떤 가격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정치적 보이지 않는 손은 어떤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유권자는 유권자 나름대로 내 생각을 누가 잘代변할까를 고민하고 정치가는 내가 어떤 정책을 폈을 때 유권자들이 나에게 가장 좋은 어떤 표를 줄까를 생각하면서 정치적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경제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과 다른 정치적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와 정치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어떤 메커니즘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중앙대 기출 제시문 파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어때요? 개념어죠. 이거는 어떤 법과 사회 시간에 아마 배우죠.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어떤 법이 딱 정해졌으면 가급적이면 그 법이 정말 나쁜 법이 아닌 이상 법 조문을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걸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이런 형식적 법치주의가 어떻게 부작용이 있냐면 이와 같은 권력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출발한 형식적 법치주의가 나치든 전체주의 국가에서 권력을 제한하기는커녕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여러분들 그 노태우 때랑 전두환 때 보세요. 법대로 해. 해고 뭔 짓을 저질렀어요? 온갖 데모하는 사람들, 그죠? 민주투사들 다 잡아 가두고 심지어는 김대중까지도 어때요? 김대중 대통령까지도 사형 선고를 내렸잖아요. 그 이제 박정희 때죠. 그러니까 형식적 유신, 박정희. 저는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좋게 봐도 박정희는 진짜 손톱의 때만큼도 저는 좋게 안 봐요. 우리나라의 그 어떤 삶의 문화를 싸그리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바꿨죠. 전통적인 어떤 전통적인 삶의 모습들이 싸그리 사라졌어요. 근대화를 하더라도 어때요? 자기 어떤 길게 이야기하지 맙시다. 네. 그래서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강력한 권력을 규제하기 위해서 나타나는데 오히려 이제 독재자들이 형식적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이에 반대되는 내용이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 조문에 너무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법이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나 어떤 내용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법 조문을 조금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읽으실 때는 이런 낯선 개념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즉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자, 2017년도 모의 2차 정치적 올바름. 자, 한양대의 기출문제는 항상 이런 낯선 개념을 주고 이 개념을 학생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를 묻습니다.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죠. 그죠? 줄여서 PC라고 하는데 이게 1990년대 중후반 미국에서 중반부터 해서 1990년대 중후반부터 해서 대략 미국에서 나왔던 어떤 정치적 운동의 일부분이죠. 우리나라는 뭐 조금 최근에 한 4, 5년 전에 좀 이런 맥락의 어떤 것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낯선 개념 들어본 적 없잖아요.
들어본 적 없으면 어떻게 해? 그랬을 때 내가 이걸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티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시문 독해의 첫 번째는 낯선 말, 어려운 말이 나오면 그 피해 다니지 말고 그걸 내가 이해한 티를 내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쓰자.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은, 이 정치적 올바름은 최근에 논술 문제로 한 두세 군데 나온 적이 있습니다. 표현의 용어의 사용에서 인종, 민족, 종교, 성, 성적 취향, 신체, 직업, 지역 등에 대한 편견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자는 주장 혹은 운동을 가리킨다.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속에 담겨 있는 어떤 편견 혹은 선입견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언어를 쓰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정치적 올바름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실에서 존재하는 어떤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여성을 혐오하는 말들이 있다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 놈 하면은 별로 그 강한 욕이 아닌데 그 년 하면 어때요? 강한 욕이 되잖아요. 거기에는 여성을 비하하는 어떤 사고방식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어 사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길이긴 해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존재하는 어떤 차별을 언어를 바꾼다고 해서 차별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뭐 사회적 약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이렇게 언어를 바꾼다고 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나요? 우리나라는 실질적 차별을 제거하는데 포커스를 페미니스트도 비슷합니다. 실질적 차별을 제거하는데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장난하는데 몰두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정치적 올바름이. 그래서 여기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희대 2017년도 모의 문제네요. 서구적 근대성. 아브락틀릭은 근대화의 산물은 민족주의가 동질화하고 지역적인 것들의 어떤 이질성을 억압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서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서구적 근대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서구적 세계화의 특징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 자기의 어떤 동질성을 강화하고 서구를 제외한 다른 문화권의 어떤 이질성을 억압하는 장치로서 서구적 근대성이 작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낯선 개념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개념을 최대한 제시문에서 정확하게 이해하자. 자,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텍스트에 대한 독해력이 있구나. 이 학생은 낯선 개념을 스스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그 이해된 개념을 토대로 낯선 현상, 사건, 시, 소설, 문학 작품 등을 해석, 설명, 비판, 논술할 수 있구나 라는 어떤 학교가 평가한다 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이론적 텍스트는 주로 가를 참조해서 나를 설명하시오 이런 형태로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이론적인 텍스트와 구체적인 텍스트 사이에 뭘 요구하는 거야? 관계를 요구한다. 가에 들어있는 언어 혹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 나타난 현상, 사건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앞에 풀었던 것 중에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화여대 기출문제 중에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자, 제가 확대 축소하면서 창의적 사고에서 확대 축소하면서 설명했잖아요.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언어는 화자가 언어를 매개로 창자에게 전달을 함으로써 뭘 일으켜? 감화를 일으켜. 그죠? 반대로 미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미술은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어떤 감상자에게 정치적 어떤 교화의 수단으로 쓰이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가에 나타나 있는 언어적 이론이 나의 미술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분석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낯선 이론 개념이 나오면 꼼꼼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연습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자, 한양대 2016년도 기출문제입니다. 텍스트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자, 요거 안 풀어본 학생들은 항상 풀어보시고요. 한양대는 최근에 이런 형태의 문제를 아주 자주 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양대 문제가 좋아요. 학생들이 충분히 뭔가 이렇게 사고할 만한 어떤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독해력이 있는 학생들은 한양대가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독해력이 있는 학생들은 충분히 잘 칠 수 있다. 자, 보겠습니다. 아래 제시문을 읽고 욕망의 삼각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개념하라. 자, 이상적인 방랑기사가 되고자 했던 돈키호테의 욕망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이를 설명할 때 우리는 흔히 욕망의 대상과 욕망하는 주체를 고려한다. 자, 돈키호테의 욕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욕망을 다루고 있는데 이를 설명할 때 돈키호테의 욕망을 다루고 있을 때 욕망의 대상과 욕망의 주체, 자, 대상 주체, 우리 사고 구조에서 많이 다룬 이야기네요. 우리는 욕망하는 대상, 욕망하는 주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논술을 실력을 키우고 싶어. 그러면 욕망의 대상은 뭐예요? 논술 실력이죠. 그죠? 논술 실력. 나는 뭐? 논술을 잘하는 걸 욕망하는 거야. 자, 앞에 먹을 게 있어요. 마침 사과가 있네. 사과가 있어요. 사과를 먹고 싶어. 욕망의 대상이죠. 나는 그 사과를 먹고자 하는 욕망하는 주체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꼼꼼히 좀 분석해 보세요. 고대 철학자들은 욕망이 대상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대상. 우리의 욕망,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서 비롯되었다. 무슨 뜻이에요? 아우, 저기 뭔가 멋있는 게 있어. 자, 원신이야. 물소 떼들이 막 치우고, 저놈 잡아먹으면 진짜 배부를 텐데. 어때요? 물소를 욕망하잖아. 자, 욕망이 대상에서 비롯되는 건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재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욕망하면 대상이 욕망할 만한 것, 곧 좋은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떤 물건을 욕망할 때 그 물건에 대한 욕망은 그 물건이 우리가 탐내는 뭔가, 인간의 본능을 자극시키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 경우 돈키호테는 이상적인 기사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욕망하는 사람. 자기가 가르치고 있지 못한 결여된 것, 결핍된 것을 욕망하죠. 자, 나는 지금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을 욕망하죠. 그죠? 그래서 욕망은 대상에 있다라고 생각한 게 누구다? 고대 철학자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에 어떤 욕망 이론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욕망 이론을 하나도 몰라도 제시문만 꼼꼼히 읽으면 어때요? 구체적으로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돈키호테는 뭘 욕망하는 거죠? 이상적인 기사가 되는 걸 욕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서, 자, 앞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고대와 근대를 구분하고 있죠. 사람들의 욕망의 발원처가 대상이 아니라 욕망하는 주체에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과거까지만 하더라도 대상, 내가 결핍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걸 욕망을 하는데, 근대에 들어서서는 욕망은 오히려 주체의 문제로 바꾸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는 것은 대상이 객관적으로 좋기 때문이 아니라 주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표현일 것이다. 자, 재화라든지 뭐 이런 게 풍부해요. 그런 상황에서 인간은 무엇을 욕망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걸 욕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 개 중에서 내가 어떤 게 선택할 것인가. 자, 아이폰 있고 안드로이드 폰 있고 뭐 수많은 폰이 있어. 내가 욕망하는 주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왜? 재화가 풍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문제입니다. 이때 돈키호테의 욕망은 자신에서 발현하는 것이다. 르네 지라르 책은 좀 어렵습니다. 읽어보면 재미는 있어요. 폭력과 성스러움이라는 책 유명하죠, 그죠? 어떤 구조주의 인류학자기도 하고 구조주의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회에 담겨 있는 어떤 보편적 구조를 발견해내고 그 구조 속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어떤 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르네 지라르는 욕망이 대상의 고유한 가치에서 발생한다거나 주체의 필요에서 발생한다는 욕망의 이원적 구도를 비판한다. 욕망의 이원적 구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앞에서 말하는 고대 철학자가 가지고 있는 욕망, 뭐예요? 대상에서 발생한다. 대상의 고유한 가치. 아니면 주체에서 발생한다. 어때요? 근대적 욕망 이론이죠. 그는 욕망의 대상과 주체 외에 제3의 항이 존재한다. 그 보고 욕망의 삼각형 구조를 제시했다. 자, 여러분 논술 문제를 볼 때 이렇게 외따옴표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외따옴표가 있을 때 중요한 개념어예요. 근데 학생들 대충 읽는 경우가 있는데 욕망의 삼각형이라는 외따옴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딱 쓸 때 이 욕망의 삼각형 구조를 잘 이해했나 안 했나만 딱 보면 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욕망의 삼각형 구조에 따르면 제3항이 존재한다. 제3항은 주체의 욕망을 매개하는 다른 주체이다.
주체의 욕망을 매개하는 다른 욕망. 그러니까 주체의 욕망이 자신의 주체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욕망하면 이는 대상이 그 자체로 바랄 만한 것이기 때문도 아니요, 우리가 대상을 근원적으로 필요로 하거나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도 아니다. 우리는 대개 다른 누군가의 욕망을 모방하면 무언가를 욕망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왜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간단하잖아.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이유 솔직히 뚜렷하게 있어요? 그냥 주변 사람들 다 하니까 하잖아.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욕망의 삼각형 구조예요. 누군가의 욕망을 모방한 욕망이죠. 자, 부모 세대부터 해서 야, 공부해야 성공하지, 서울대 가야 성공하지,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되진 않겠니? 이 뭐예요? 내 자신으로부터 어때? 발생한 욕망이 아니잖아. 공부를 내가 태어나서 난 공부해야 돼 라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있죠. 가끔가다 저 같은 사람.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죠? 이제 자기 체면을 겁니다. 우리나라 많은 경우에. 그래, 맞아. 내가 공부해야지 뭐가 되지. 마치 타자의 욕망을 자기의 욕망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죠. 그게 현대인의 욕망이 가진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흥미로운 현상은 주체가 모델의 욕망을 모방하면서도 어때요? 뭔가 모방하는 모델을 욕망의 독창성을 내. 내가 공부하는 것은 내 자유로운 의지의 선택이야. 자, 여성들이 막 성형하면서 예뻐지려고 하는 욕망? 내 자유로운 의지의 그죠? 자기의 자아가, 주체가 탄탄하게 서 있지 않으니까 어때?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방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은폐하고 심지어 욕망 발생 순서를 뒤바꾸고자 한다. 내가 누군가의 욕망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대상을 발견하였고 먼저 대상을 욕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주체의 자발성과 대상의 매력이라는 욕망의 이원적 구도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매개하는 어떤 내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매개되는 모델은 감추어져 있죠. 은폐되어 있습니다.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내 것인 것 양, 마치 주체적인 것 양, 그리고 이것은 나의 어떤 자발적 선택인 것인 양 착각하는 것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의 구조라는 거죠. 결국 욕망의 이원적 구도는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욕망의 모방이라는 진실을 은폐하는 가운데 세워진 낭만적 거짓에 불과하다. 자, 아주 현대 사회를 비판하는 날카로운 글이네요. 그죠? 자, 욕망의 삼각형.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에 기원한다. 근대 사회, 고대 철학자들은 아니다. 주체가 욕망의 어떤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욕망의 삼각형은 주체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뭔가 매개하는 어떤 모델이 있고 이 모델은 은폐되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욕망의 삼각형의 구조입니다. 따라서 매개, 주체, 대상 이 세 개의 어떤 삼각형의 구조를 잘 그릴 수 있어야지만이 욕망의 삼각형을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어려운 제시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으면 못 읽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꼼꼼히만 읽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읽냐면 수능 읽듯이 읽어요. 수능 읽듯이 그 각각에 들어있는 말들의 어떤 의미들을 곰곰이 생각하지 않고 수능 읽듯이 읽다 보니까 어때요? 글이 평범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한양대는 제시문의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욕망의 삼각형만 정확히 이해하고 이해된 것을 토대로 어때요? 이 뒤에 나오는 것이 나가 어떤 아프리카 흑인 뭐였냐면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이라는 그 프란츠 파놈이 쓴 책에 사례를 하나 갖다 놓고 그 백인들이 흑인들이 자꾸 우유를 맞으면서 하얘지려고 하는 욕망을 한번 분석해 보라는 내용이에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욕망의 삼각형 구조만 잘 이해하면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어떤 이론을 제시하는 제시문들은요, 여러분들이 대놓고 문제가 욕망의 삼각형으로 해석하라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가를 참고해서 나를 해석하시고 비판하시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에서 여러분들은 뭐로 개념화해야 돼? 욕망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어, 이론적인 텍스트로 구조화를 해서 뒤에 나오는 어떤 내용을 설명해야죠.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제가 욕망의 이원적 구도에서 매개하는 제3의 개체까지 해서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거나 인문학을 공부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넓어집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대학에 합격하고 나면 미친 듯이 술만 마실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떤 식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을 조금 가지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론적 텍스트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안 써본 글들은 충분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한 사항은 논법.com으로 질문 주시고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어지간하면 제가 받으니까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론을 다루는 재심은 한양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낯선 개념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걸 대학이 평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